안녕하세요 여러분, 환경화학 임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교재 6장 네 번째 온라인 수업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BOD, 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이론적 산소 요구량 THOD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수업에서는 개념 정의에 중점을 두고 수업 시간에 BOD와 그리고 THOD의 계산 문제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라고 하는 것은 산소의 요구량입니다. 근데 산소가 미생물에 의해서 소모되어지는 양을 나타냅니다. 정의는 20도씨 온도 그리고 특별하게 5일간 왜 5일인지는 다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기성 미생물, 즉 산소를 소모하는 미생물. 자, 이러한 호기성 미생물들은 산소를 가지고 유기물을 분해하고 에너지원과 그리고 탄소원으로 활용을 하죠. 자, 이런 미생물들이 수중에 있는 유기물질을 분해 또는 산화할 때 소비하는 산소의 양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산소의 양이라는 겁니다. 즉, 유기물을 산소의 양으로 나타내었다는 겁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유기물의 양으로서 대표하는 지표가 산소의 양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BOD에는 두 단계의 BOD가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탄소가 분해되는 것, 두 번째는 질소가 분해되는 것. 탄소와 그리고 질소가 분해되는 게 그때 요구되는 산소량이 각각 다르고 그리고 발생되는 시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유기물 속에, 시료 속에 글리신이라고 하는 유기질소 화합물이 존재하면 그 산소 소비는 유기물에 의해서도 분해가 일어나지만 질소가 우리가 5장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어떻게 질소가 변화되는지 공부를 했죠. 자, 그 단계에 따르면 질소의 변환 과정 중에 질산화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질산화가 일어나면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질산화는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발생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질산화에 의해서 산소 소비량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산화 단계를 이런 탄소 화합물의 분해 단계와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글리신이라는 화합물은 유기질소 화합물인데, 유기질소 화합물에는 탄소도 있지만 질소가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러면 1단계에서는 미생물이 글리신과 같은 화합물을 분해할 때 호기성 미생물이 산소를 이용하겠죠. 자, 그래서 탄소가 산화되면 CO2와 물이 나오죠. 또 그리고 질소가 존재하면 이렇게 암모니아 NH3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호기성 미생물이 산소를 소비하는 여기의 양 플러스 2단계는 요 암모니아가 질산화 박테리아에 의해서 기억나죠? 나이트로조모나스랑 그리고 나이트로박터 두 개. 즉 질산화 단계에서도 첫 번째 단계는 나이트로조모나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나이트로박터 두 개의 호기성 미생물이 관여를 하죠. 그래서 암모니아가 일단 질산화 1단계에서는 질소가 아질산이온, 아질산이라는 것은 질산에서 산소 원자가 하나가 부족한 것을 아질산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질산 이온이 질산 이온으로 바뀝니다. 이 두 단계에 걸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호기성 박테리아에 의해서 산소가 소비가 된다는 거죠. 그 두 반응을 합하면 질산화 단계는 이게 암모니아에서 나온 암모니아가 산소와 만나서 또 이러한 물질로 질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소비된 산소의 양이 있다는 겁니다. 즉 그래서 유기질소 화합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될 때는 1단계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CO2와 물이 만들어지면서 호기성 미생물이 탄소를 분해하고, 그리고 2단계에서는 요 질산화 박테리아에 의해서 또 산소가 소비되면서 질산화 반응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5장 수업에서 요 질소가 어떻게 순환되는지 또 어떻게 변환되는지
미생물에 의한 변환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한 번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단백질 같은 물질은 아미노산, 즉 유기질소 화합물로 분해가 되고 또 이 아미노산은 보시는 것처럼 암모니아성 질소, 암모니아를 가지고 있는 질소, 그리고 이 암모니아성 질소는 아질산성 질소, 그리고 아질산성 질소는 질산성 질소로 각각 변환 과정을 거칩니다. 자, 이런 단계들은 전부 호기성 상태에서 위의 순환 과정을 쭉 거친다는 거죠. 순환이라는 것은 여기 얘기를 하겠지만 질산성 질소가 다시 여기로 뭐로 갑니까? 여기로 N2로 가죠. 탈질화 반응이 일어나고 탈질화된 N2는 다시 미생물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쭉 다시 고정이 되죠. 고정이 되고 다시 이런 순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3과 4단계. 이 단계가 질산화 단계인데 이 질산화 단계가 3번과 4번 단계라는 것. 그리고 이 3번, 4번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제 혐기성 상태가 되면 미생물에 의해서 이런 탈질화 미생물들이 또 관여를 합니다. 여기가 되겠죠. 이 부분. 탈질화 미생물들이 관여를 하면 이런 물질을 다시 N2로 환원시켜서 대기로 방출하는 과정을 우리가 탈질산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질소의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질소는 단백질로부터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분해가 차츰차츰 일어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있는 질소의 종류를 알면 오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속에 이런 다양한 질소들이 존재를 하는데 암모니아성, 아질산성, 질산성 질소가 존재를 하는데 이 중에서 만약에 한 가지의 질소만 발견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일시적 오염이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한번 오염물질이 투척이 되었는데 오염물질이 흘러 분해되어서 어느 한 단계, 예를 들어서 아질산성 질소라든지 또는 질산성 질소라든지 그런 물질로 이미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 가지 질소만 발견되면 일시적으로 한번 오염이 되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물질들이 다양한 질소들이 같이 동시에 발견되면 계속적인 오염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 질산성 질소가 발견됐다는 것은 오염물질이 방출된 지 꽤 시간이 흘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암모니아성 질소가 발견됐다는 것은 오염이 이루어진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물속에 오염물질을 측정을 했는데 특히 질산성 질소에 대해서 측정을 하니까 이런 질산성 질소만 발견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까? 꽤 오래전에 한번 일시적으로 오염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왜 BOD5, 즉 5일 동안의 BOD를 활용하는지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강조하지만 BOD라는 것은 미생물에 의해서 소모된 산소량이라는 것 기억을 한 번 더 하시고, 자, 요 X축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그리고 요 Y축은 BOD라는 것은 소모된 산소량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소모되는 산소량은 점점 커지겠죠. 자, 그런데 단계가 1단계와 2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1단계는 탄소에 의해서 소모되는 산소량이고 2단계는 질소에 의한 질산화에 의해서 소모되는 산소량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1단계 BOD라고 하는 것은 탄소만 관계된 BOD입니다. 즉 탄소에 의해서 미생물에 의한 요구되는 산소 소비량이라는 거죠. 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진행되어서 5일 지나고 7일 지나고 쭉쭉 지나간다는 거예요. 가서 여기 20일까지. 자, 왜 우리가 20일을 쓰냐면 20일이면 웬만한 탄소 유기물은 다 분해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20일을 합니다. 그리고 실험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30일, 60일 계속 실험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BOD 20일, 20일까지의 소모되는 BOD, 즉 산소 소모량을 1단계 BOD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를 우리가 Ultimate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BOD-U, 최종 BOD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최종 산소 요구량을 우리가 BOD-U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5일 지났을 때의 소모되는 산소량을 우리가 BOD5라고 하는데, BOD20과, 즉 최종 산소 요구량과 BOD5 관계에는 이런 K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K는 경음식인데 대략적으로 BOD5랑 BOD-U의 관계는 약 한 1.5배 정도 된다는 게 경음식으로 나온 값입니다. 그래서 BOD5와 BOD20 사이에는 1.5배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 BD, COD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다시 COD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BOD를 다른 말로 Nitrogenous BOD라고 얘기를 하는데 NBOD입니다. 자, 여기서 NOD라고 하는 것은 NBOD와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만약에 시료 속에 탄소만 존재한다면 핑크색 선으로 산소가 소비되고, 그렇지만 시료 속에 질소가 존재를 한다면, 즉 글리신과 같이 질소가 존재한다면 산소 소모량은 처음에는 발생하지 않다가 7일차부터 급격하게 산소의 소비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단계가 질산화에 의해서 발생되는 단계라는 겁니다. 자, 그 질산화의 단계는 대부분 약 한 7일 정도 되면 시료 속에 질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런 질산화 단계가 발생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BOD5라고 하는 것은 5일 동안 소모된 산소량을 우리가 굳이 5일로 정하는 이유는 질산화가 일어나기 전 충분하게 여유를 둬서 5일까지만 소모되는 탄소량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BOD5를 정하는 겁니다. 1단계와 2단계를 총 합한 양을 우리가 이론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단계 BOD, 탄소에 의해서 소비되는, 즉 소모되는 산소량, 그리고 2단계는 질소에 의해서 생성되는 소모량, 두 개를 합한 것을 이론적 산소 요구량, THOD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 BOD에서는 시료 속에는 탄소도 있지만 질소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유기질소가 화합물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유기물에 의한 분해 그리고 더하기 질산화에 의해 소비되는 산소 소비량이 동시에 1단계 그리고 2단계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BOD에서 언급하는 것은 BOD의 1단계 BOD를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2단계에서 일어나는 질산화 과정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BOD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단계 BOD가 보통 7, 8일 정도 이후부터 2단계 BOD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1단계 BOD, 즉 줄여서 이 BOD는 5일 산소 소비량을 기준으로 우리가 BOD를 결정하고, 자, 이것을 우리가 BOD5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BOD-U는 뭡니까? BOD-U는 질산화 단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기억을 하세요. BOD-U라는 것은 최종 산소 요구량은 질산화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산소 요구량을 BOD-U라고 합니다. 그리고 BOD-U는, 즉 최종 산소 요구량은 BOD5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1.5배의 K 값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자, 여기 문제는 이론적 산소 요구량 THOD. 자, 이 계산은 일반적인 이런 유기물이 있을 때 유기물이 산화되는 반응식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글루코스가 300mg/L 있을 때 이제 완전 산화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산소 요구량. 어떤 물질이든 유기물질이든 산소와 만나면 산화 반응이 일어나죠.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 이런 CO2와 그리고 물을 생성합니다. 자, CO2와 물을 먼저 작성해 놓고
왼쪽과 오른쪽의 개수를 맞추면 되죠. 이론적 산소 요구량은 자, 여기가 180g이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1몰이죠. 1몰은 분자량이죠. 분자량은 180g이죠. 1몰은 6몰과 반응을 하죠. 6몰. 산소 1몰은 32g이죠. 자, 180g인데 이만큼의 양이 반응을 하는데 물속에 300mg이 존재를 하면 얼마만큼의 산소가 존재할지 자 이렇게 반응식 세우면 되죠. 두 개 해서 풀면 X는 320mg 퍼리트가 나온다. 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론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